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2일 목요일을 시작합니다. 지역에 자생적 기반을 둔 국내외 모임들이 여야의 930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과 관련해서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인 호주, 과천 노란 리본, 강남 서명지기, 도봉 풀뿌리 연대, 성남 원탁, 세월호를 기억하는 경기 시민 모임,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 또는 전북 촛불, 판교 마음 세월호 모임 등 100여 개의 단체들의 순수한 연대입니다. 이름만 들으셔도 이 단체들의 성격을 바로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세월호 가족 지지 성명에서 우리는 정치와는 관련 없는 삶을 살았던 평범한 생활인이자 학생들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은 평범한 우리들을 길 위로 나서게 만들었다. 난생 처음 길에서 소리를 외치고 1인 시위를 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가족들만이 아닌 우리 국민들을 위한 법이다. 차라리 국민투표를 통해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얼핏 보면 바람 앞의 촛불 같을지 모르지만 세월호가 민들레 씨앗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내일부터 또 연휴가 시작되는군요. 10월은 여러 가지로 행사도 많고 그러는데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오늘 가장 제 눈에 띄었던 뉴스 하나 간략히 전해드리고 뉴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 모독 엄단하라, 이런 검찰의 대책회의에 카카오톡 간부가 참석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서구 다음 카카오사의 대표는 오라는데 안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시인을 했고요.
안 그래도 요즘 텔레그램이나 바이버 등 외국산 메신저로 사이버 망명이 러쉬를 이루고 어제는 또 노동당 부대표의 카톡 내용 들여다본 것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카카오톡 대표가 이렇게 시인을 했기 때문에 카톡 탈출 러쉬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카톡은 통신비밀보호법이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과 인권 차원 그리고 회사의 앞날을 위해서도 신중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검찰에서 손 한번 까딱하면 쪼로로 쫓아가는 그런 회사에게 사람들이 뭘 기대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김영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대표가 아니고 예, 대표 직함은 없습니다.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말씀하신 그 내용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소식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을 한 다음 모독하지 말라 이런 발언을 한 다음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수사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 방안 이걸 찾기 위해서 연 자리였는데 다음 카카오 간부도 참석했다는 겁니다. 이서구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는 다음 카카오 출범식 뒤에 검찰 대책회의에 카카오 간부도 참석했다는 얘기가 시민단체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검찰이 오라는데 안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어느 나라에서건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따른다는 방침이다. 국가기관이 법 집행을 할 때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를 차별 없이 대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두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변형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검찰이 오라는데 안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검찰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로 변형이 되고요. 또 외국산하고 차별 두지 말라? 네. 그럼 외국 업체 것도 들여다보라. 이런 얘기로 또 변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또 주목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 중에 경찰과 검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카카오 등 SNS 계정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랬군요.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지난달 18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검증 집행의 대상과 종류라는 제목의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통지문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네이버 밴드 대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해서 들여다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카카오톡 말고 또 등장한 게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네요. 다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이거 계속 뉴스가 커집니다. 지금 이 사안. 예. 자, 지금 이게 말이죠. 검찰이 수색을 하면은 이게 사실은 조사했다는 거를 당사자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찰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하는 건데 과연 이걸 통해서 얼마나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오늘 페이스북에서 유명한 박훈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각종 사건 기록 산더미 속에 늘 파묻혀 사는데 이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들의 99%는 되게 쓰레기다. 쓰레기.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 그러니까 수사에 그닥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결국 개인 사생활의 공권력에 의한 개인 사생활에 대한 관음증. 이러면서 굉장히 격변을 토하는 걸 봤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 모독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국내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지금 네이버 밴드도 굉장히 활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이버 밴드도 들여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파장이 크고 통신비밀 보호와 인권 차원에서 제대로 뭐가 한번 논쟁이 붙는 계기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물밑에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 지난달 24일 이후로 계속 텔레그램에 내주고 있습니다. 한글 버전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주가가 4.2%나 폭락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폭등할 때 아닙니까? 맞죠. 네. 카카오와 합쳐서 합병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때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이 폭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피해가 급 확산되고 있어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톡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뭐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저장 기간을 2일에서 3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자, 2일에서 3일로 축소하면은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거쳐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2일에서 3일 이상이 소요돼서 뭐 수사기관이 뭐 영장 집행을 해서 이런 대화 내용을 이렇게 입수하자니 입수할 시점엔 이미 다 그게 증발이 된다는 것이죠. 예. 하여간 뭐 근데 이런 대책으로 과연 다음 카카오가 글쎄요, 이런 기술적 대처방보다는 우리는 검찰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이게 과연 수천만 유저들 또 외국에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인권 차원에서 우리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원칙적인 말이 있어야지 부르는데 안 갈 수 있느냐 또는 뭐 들여다보면 준다. 그래가지고야 이게 뭐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제안도 했고요. 뭐죠? 우리 외국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독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서버를. 그래. 그러면 사실, 이거 확실한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건 그 성격상 뉴스가 계속 커지는 뉴스 같네요.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카카오 측에서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네. 아니, 뭐,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느냐. 이럴 때는 그게 할 말이에요, 지금? 이럴 때는 네티즌과 시민을 믿고 그렇죠. 보호해야죠. 예. 네,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 뭐 그런 말을 할 어떤 그 시민과 네티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입장에 서서 하겠다. 이런 멘트 날릴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해외 이전으로 해외 이전으로 해외 이전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전기료금이 우리나라가 제일 싸기 때문에 다른 외국 유수한 회사들도 리서치 센터나 서버를 한국에 두려고 하거든. 근데 서버 관련은 이게 항온 항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풀 가동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죠. 전기료금 때문에. 뭐 시베리아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뭐 그걸 뭐 문만 열어도 바로. 자, 정신 차리시고. 자, MBC PD는 왜 또 갑자기 경찰에 체포됐다는 거예요? 이 조능희 PD입니다. 이 중견 PD인데요.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2008년에 MBC PD 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이때 제작을 했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MBC로부터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당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가 과도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지만은 이 판결을 악용해서 MBC는 올해 다시 조능희 PD에게 정직 1개월을 내렸습니다. MBC의 지금 지배 세력들이 이 정권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조능희 PD는 뭐 사실상 나가라 뭐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22일 조능희 PD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경향신문 기사, 그러니까 국정원 30여 개 인터넷 언론사에 기사 청탁한 후 대량 유포 이것을 리트윗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두 차례 남겼습니다. 국정원이 트윗한 인터넷 기사 무엇인가 보았더니 데일리안, 뉴데일리, 조갑제닷컴 등 인터넷 매체, 변희재 트윗 이런 거라면서 국정원의 청탁으로 기사 쓰고 선물도 챙겼다면 언론의 탈을 쓰고 정권의 졸개 노릇을 한 것이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뉴데일리는 조 PD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조 PD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해 왔는데요. 두 차례 정직을 당하는 등 개인 사정이 있었던 조 PD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체포를 당한 것입니다. 파란만장하네요. 파란만장하네요. 광우병. 조능희 PD. 네, 그 방송사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롤 모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나저나 MBC 이거 살아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하여간 이 나라의 IT 방송 매체들이 뭐 하여간 정권 잘못 만나서 아주 급속하게 붕괴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위소 천사장께서는 조능희 PD님 국민 TV 합류를 기대합니다라고 바로 제안을 하셨네요. 자, 웃기에는 너무 답답한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김영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영선 새정년 원내대표 결국 사퇴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퇴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뭐 따로 그 준비를 해서 뭐 기자회견을 갖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예. 사퇴 의사를 소속 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담담하게 밝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퇴를 공식화했고요. 오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만류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아서 결국은 당분간 이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 직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예. 다음 주에 오는 9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네. 누가 물망에 오르냐고 묻는 건 너무 성급한 질문인가요? 글쎄요, 지금 여기저기 몇 사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네. 당장 누구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당 안팎에 좀 어려운 상황을 감안을 해서 네. 가급적이면 경선 대신 이 원내대표를 좀 당내 총의를 모아서 합의 추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로는 그동안에 이 정책위 의장을 맡아왔던 우윤근 정책위 의장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 박영선 원내대표와 경선에서 같이 경쟁했었던 이 경쟁자들, 최재성 의원, 이종걸 의원, 또 네. 노영민 의원, 이 사람들의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누가 좀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 합의 추대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 그래서 이 최악의 상태, 바닥 상태에서 또 한 번 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쨌거나 한 번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느니. 그렇죠. 예. 총의를 모아야겠죠. 자, 그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체크하기로 하고요. 예. 이제 야당의 무대다 이런 말 사실 국정감사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힘이 빠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간에 국감은 또 중요한 이벤트이자 국회의 권능 기능 중에 하나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준비 부족 이게 좀 아주 그동안 거의 못 해왔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국회 지금 한 10년 넘게 있으면서 예. 매년 사실 막판 되면 이제 부실국감 이런 얘기들은 아주 단골 메뉴로 작년 기사하고 똑같은 기사를 올해도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있었는데요. 예. 올해는 아예 초반부터 이 부실국감 우려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대상 기관들에 대한 이 자료를 요청하고 또 이 자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2번, 3번 이렇게 수정해서 제출하게 하고 하면서 이 현안에 대해서 이제 그 의원들이나 또 보좌진들이 이게 명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 자료들도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진행을 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좀 거기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국정감사에서 그 증인 출석 문제 아닙니까? 이 증인 채택 논란이 여느 해와 다르게 이번에는 거의 지금 어제 오늘 거의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이렇게 증인들이 이제 상임위별로 채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시기일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이 대상 기관이나 혹은 기관의 장이나 또 당사자들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이 이렇게 버티면 사실은 증인 자체가 없이 국감이 굴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각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 결정된 과정들을 보면
야당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 민감한 증인들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좀 국정감사가 참 맥 없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세월호법 합의 직후에 그리고 어제 오늘 지금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은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 여당, 정부 여당의 책임론, 정부의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그를 통해서 여론의 압박, 이걸로 결국은 세월호 가족들이 이 특별감사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반드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만큼 성사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좀 믿업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양 기자, 이거 하나 확인 겸 물읍시다. 그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이거 들었어요? 네네. 뭐 저희 청와대 취직기자, 한국일보 청와대 취직기자가 단독 기사를 쓴 거니까요. 당연히 들었어. 확실해요? 일단 저희 청와대 취직기자는 이 이른바 친박계 핵심 인사들하고 이 수년간 굉장히 교분이 두터운 기자여서 뭐 근거 없이 쓰지는 않았을 거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독 또 한국일보만 기사를 써서 사실 이런 거 믿을 수 있어라고 물으면 그 기자한테는 굉장히 결리되는 질문이긴 한데 이게 지금 상당히 그 파급 효과가 큰 기사고 이 타이밍에 교체를 할까 뭐 좀 갸우뚱해하는 분위기도 있고 다른 언론들도 지금 섣불리 받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대변인이 그 기사 받으면 오보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 대변인들 항상 두고 쓰는 얘기긴 한데 글쎄요, 언제 어떻게 누구로 바뀔지 이런 것까지 묶어서 나왔더라면 아주 뭐 딱 떨어지는 일면톱인데 어쨌거나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국제문제로 특집을 하루 꾸밀 거기 때문에 내일은 하루 편히 쉬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보죠.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6시 22분 됐고요. 잠시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하니까 오케이 마리님, 아무래도 처음에 딱 새로 고침해서 처음에 올라오는 거에 눈이 가고 안 수 없는데 이거 제가 읽기에는 조금 거친 언사가 많아서 오케이 마리님이 미친놈은 알아라는 제목으로 짧게 쓰셨는데 같이들 봐주시죠. 그 정서는 충분히 공유하고 교감할 수 있겠습니다. 왕싸가지님, 내일 부산영화제 영화인들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3시에 기자회견을 한다. 본인도 가보시겠다. 아마 멀지 않은 곳에 계신가 보죠? MBC에 대한 실망과 비아냥, 이건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100분의 1 닉네임 쓰시는 분은 MBC는 이미 파일럿 방송보다 못한 언론이 됐다. 뉴스를 9시 넘어서 한들 누가 보겠느냐. 배현진 앵커도 영 부자연스럽더라. 이런 얘기 해주셨네요. 사람님께서는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가 바로 토종 IT 이렇게 침몰시키는 거냐 그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에 대해서도 7시간 행방묘연님께서 견해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 경찰서 피하려다 검찰청 만난다는 말도 있는데 후임이 누가 될지 걱정된다 이런 말 벌써 올려주셨네요. 참. 청취자분들의 정치적 감각이나 그다음에 짧은 문장의 위트와 이런 것을 버무리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볼 때마다 놀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런 걸 하시죠? 굉장하시네요.
요즘 그 텔레그램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10배, 그 가입자가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10배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 러쉬가 일어나기 전에 10배 이상으로 확 그랬다는데, 바이버라고도 있거든요. 한때 안철수 의원, 교수 시절부터 안철수 의원이 쓴다 그래서 좀 유명하기도 했고, 일본 어떤 회사가 아마 사들인 메신저 업체일 거예요. 근데 그 바이버로 이사 가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그것도 써본 사람들 얘기로 안철수 의원한테도 들은 바 있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고 그랬는데, 메신저의 특성상 한 군데로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야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나저나 그 개발했던 러시아 사람이나 독일의 텔레그램사에서는 야, 이거 웬일이야 그러겠어요. 한국어 버전도 나왔답니다. PC용. 자, 이 정도로 그 카톡의 그 검찰 앞에서 아주 한없이 작아진 모습에 대한 꾸짖고 실망하는 말씀들 여러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으면 하겠고요. 뉴스 재구성 들으시겠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부실 인사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했던 박근혜 후보.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최악의 정치란 무엇인가를 살펴하는데, 이제 국민한테 막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그게 안 지켜지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정말 아니다. 어쨌든 신뢰라는 게 작은 거라도 열심히 지키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이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그 약속 변치 않을 것 같았는데, 박근혜 당선인이 어제 인사의 제1원칙으로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죠. 유정권 청와대 경호처 군사관리관, 유현국 정보분석비서관, 박병옥 시민정책비서관, 또 이진규 정무일 비서관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직에 내정되는 등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청와대 출신 인사 6명이 공기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낙하산 인사 비판 발언을 촉발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경우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만 공기업 사장과 공공기관장 103명 가운데 무려 60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까지도 있습니다. 국민들께도 큰 부담이 되는 거고, 또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새 정부 공직개혁의 좌표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새 정부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도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대적인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예고함에 따라 교체 대상에 대한 검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기관장들은 교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친박 인사들의 마음이 요즘 편치 않다고 합니다. 청와대나 내각에 이어서 공공기관 인사에서도 선거 공신들을 배제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공화가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또 기회가 되면 또 일할 기회가 있을 거고 기다려야지. 낙하산 인사는 없다는 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실제 인사 결과로 나타날지 공공기관장 물갈이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14년 5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가운데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는 전체의 49%인 75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상황이 이러한데 최근에는 최근 방송인 잔이윤의 관광공사 감사 임명으로 낙하산 인사의 정점을 찍었는데, 이번엔 친박계 인사인 곽성문 전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 사장에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짜 정점은 따로 있었으니. 지난달 말에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대한적 십자사 총재로 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김성주 선출자는 지난 5년간
적시자 회비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회비도 안 내고 적십자 활동에 아무 관심이 없던 총재가 어떻게 구호 사업과 남북교류 등의 업무를 챙기겠느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적십자 회비를 납부해온 회원들을 허탈하게 하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옳습니다. 약속 안 지키는 것이 최악의 정치라면 사퇴할 사람은 따로 있으니 저는 오늘로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요즘 은행가가 시끌시끌합니다. 대표적인 국내 최대 은행인 KB는 회장과 사장 사이에,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은행 사이에 팽팽하게 대립을 하다가 꼴사 나온 거 다 연출하고 결국은 임 회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맺어졌는데요. 다른 은행들도 크고 작은 사건에 계속 전산사고라거나 정보 유출 이런 것들로, 그러면서 자산 규모는 훨씬 적고 1년에 내는 순이익 규모도 일본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최고 경영자 CEO라고 하는 사람들의 연봉은 일본보다 무려 3배 정도 더 많더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어쨌거나 참 늘 말이 끊이지 않는 동네인데, 4대 금융그룹의 회장이나 행장을 TK 그리고 PK 쪽에서 다 장악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먼저 하나 들으시고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금융계에서 TK, 대구 경북, PK, 부산 경남 천하가 이어지고 있다. 4대 금융그룹 회장과 행장을 모두 TK, PK가 장악했거나 장악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후진적인 관치금융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다. 일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우리, 하나 등 3대 금융그룹의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은 모두 TK나 PK 출신이다. 네, 지금 이 기사는 TK, PK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그것을 주제로 잡아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지역 감정에 편승하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이 편중된 지역이 TK, PK 쪽이 아니라 전라도 쪽이건 또는 수도권이건 강원도건 어디가 되었건 간에 한 지역 출신들이 무슨 지역 패권주의 마냥 금융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금융그룹이면 사실 제도 금융권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리고 금융은 우리가 관치금융이란 말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긴밀도나 유착관계가 대단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면 그것은 그 폐해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을 행간으로 골랐습니다. 한 말씀으로 그냥 응축해서 드리자면 동종교배라는 거 있죠. 동종교배. 폐쇄성. 대개 거기에서 나오는 F1, F2, F3 그 대를 이어갈수록 열성 우전자가 더 우세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종의 진화나 발전을 위해서는 잡종교배, 그런 강세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끼리끼리 우리끼리 해먹고 누구한테 바톤 터치하고 이러는 것이 바로 대출 문제,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대출,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로비, 이런 것들과 계속 웨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기 십상인 게 금융계여서 제가 그 문제점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좀 팩트를 찾아보면 모두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4대 그룹
높은 자리는 다 TK, PK라는 거 아니에요? 신한금융지주의 한동우 회장, 부산 출신이고 부산고 명문 부산고 졸업했습니다. 제가 개개인의 이력이나 이거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팩트를 제시하는 걸로 들어주십시오. 신한은행의 서진원 행장, 경북 영천 출신, 대구 개성고 졸업.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한동우 회장 전에 신한은행을 거의 일구다시피 해서 수십 년간 요직을 맡고 있었던 나응찬 전 회장은 경북 상주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장 겸하고 있는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경북 경주 출신의 대구고를 졸업한 TK입니다. 그의 전임자인 이팔성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알려져 있었죠. 경남 하동 출신의 경남 진교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표적인 금융맨으로 알려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김종준 하나은행장, 두 사람 모두 부산 출신이고 김 회장은 경남고를 졸업했습니다. 여기는 회장과 회장과 행장이 다 같은 부산 출신이에요. 그리고 경북 예천 출신으로 경북 대창고를 졸업한 김주하 농협은행장까지를 합친다면 국내 은행권은 말 그대로 TK, PK 천하입니다. 더군다나 차기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금융계 인사들마저 모두 TK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 다 TK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과 이종휘 전 우리은행장은 TK 본사인 대구 출신이고 두 사람 모두 경북 사대부고 동문들입니다.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공무원 출신이죠.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서 경북 상주고를 졸업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금융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한 금융권 인사는 국내 금융계를 TK와 PK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2010년 신한 사태가 MB정권 하에서 호남 출신인 신상훈 사장이 신한금융을 물려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어났다는 것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라고 말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군산상고를 졸업했다. 네, 이 기사는 지금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제가 만약에 기자였다면 저는 기사는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마치 앞에 TK, PK를 얘기를 쫙 하고서 신한은행 사태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거예요. 회장과 사장이 막 다퉜죠. 대놓고 서로 물러가라 하고 돈 몇 억이 비는데 이거 누구 갖다 줬니? 이러면서 아주 대놓고 싸웠습니다. 눈치 빠르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금융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는데 나중에 법정에도 가고 했습니다만 두 사람 다 물러나는 것으로 결말이 지어졌죠. 아까 제가 언급한 나응찬 회장과 지금 신상훈 전 사장. 그런데 마치 이 신상훈이라는 사람이 전북 군산 출신의 군산상고를 나왔으니까 지역적인 대결인 양 몰아가는 것은 이 기사가 좋은 점을 착안했음에도 좀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어느 한 군데 사람이 행장이나 회장을 이렇게 치중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업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기사는 퀄리티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호남 출신이다 이런 얘기는 빼고 싶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특정 지역으로 편중이 되느냐?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경찰, 검찰. 그곳에 국세청까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공기관인 공공조직인 것이고 정부 공권력. 그것과 바로 그 뒤에 같이 가는 게 금융계입니다. 금융계. 돈을 만지는 곳.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가 지금 투명한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꼬리표가 안 달리면은 좋을 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 것이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 금융계를 장악하면 대출 편의 같은 것도 있고, 또 워낙 연봉도 많고 하니까, 합법적으로 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정보와 돈을 쥐는 측이 권력에 아주 가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느 한 지역 또는 계파, 어느 항맥
특정 인맥 또는 항맥에 의해서 이런 포스트들이 계속 바톤 터치 된다는 것은 나쁜 패턴을 구조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 점에서 관치금융의 폐해는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들이 은행의 사장으로 가는 것만 막으면 되는 게 아니고, 또는 환율이나 이자율 이런 것들을 관에서 불러서 가면 이렇게 받아 적게 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인사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것부터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경쟁을 시작하고 또는 합병을 통해서 거대 은행을 만들든 경쟁을 하든 해야지. 우리나라 은행들 아직도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법니다. 예대 마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만 원 예금 하면은 금리는 요만큼 주고 그 1,000만 원 대출 받을 때는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 예대 금리 마진 차이로 먹는 것. 그 아주 후진적인 옛날식 은행인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수료 얼마나 비쌉니까? 다 온라인화 돼 있는데도 뭐 좀 타행감 뭐 하려고 그러면 아직도 많은 돈 물게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선진화될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후진적 경영정책에 남아있는 그 백그라운드, 가장 원인을 따져보면 이런 인사의 폐쇄성과 특정 지역 인맥, 항맥의 독식 구조 이런 데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건 역시도 정치 권력을 획득해야 그쪽에 잘 보여야 회장으로 간다. 그런 게 지금 정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즉 정치에 예속된 금융. 벗어날 수가 없죠. 후진성을. 누가 차기의 정권을 획득하든 간에 이 고리는 끊어야 합니다. 그 고리가 끊어지면 특정 인맥이나 특정 지연이 무엇을 독식하는 구조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은행, 우리가 다 돈 맡겨서 먹고들 사는 곳 아닙니까? 실은 진짜 주인은 우리인 거죠. 네, 오늘 행간은 모처럼 비정치적인 걸 해봤습니다. 지구촌 이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브릿지 없이 제가 한참 얘기하고 나서 코너까지 소개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월드 리뷰 지구촌 이슈 장혜림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리 인사를 하고 들어가야겠네요. 아마 오늘이 우리 장 캐스터하고는 마지막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네, 내일은 우리가 특집으로 녹음 방송을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90분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장캐스터 코너는 없어지는 거죠. 장캐스터는 네. 아마 오전 시간으로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끝내면서 청취자분들께 짤막하게 인사하기로 하시고요. 네. 홍콩 시위는 이제 계속 전해왔는데 세계 곳곳에서 홍콩 시민들 지지한다. 이런 민주화 연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 대만 등에서 홍콩 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AFP 통신 등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40개 도시에서 현지 시간으로 1일 저녁 홍콩 시위에 대한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는데요. 홍콩 출신의 한 집회 참가자는 나는 홍콩에서 투표권도 없이 태어났지만 이제는 홍콩에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이날 약 3,000명이 모여 홍콩 시위의 상징이 된 노란 우산을 펼치며 홍콩의 시위를 지지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도 3,000여 명이 집회를 열었고요. 심지어 오늘 한국에서도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18개 시민단체가 광화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과 중국 당국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홍콩 시위에 대한 지지의 의미로 1일에 노란 옷을 입자는 페이스북 캠페인에 약 37,000명이 참여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거기도 노란 거군요. 네. 네. 노란 게 그런 저항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나요? 자, 중국 언론들은 홍콩 시위에 대한 보도 태도는 어떻습니까? 중국 관영 언론들은 2일 홍콩 상황을 무법천지에 비유하면서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인민일보와 광명일보 등은 사심을 채우기 위한 소수의 요구가 법률을 초월했다고 비난했고요. 이번 시위를 중앙정부와 홍콩 당국의 그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대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그 홍콩의 렁추닝 행정장관에게 신뢰를 표했고요. 그 행정장관에게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홍콩에서 도심 점거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검열이 대폭 강화됐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일 전했는데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웨이보의 삭제 글을 복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 관련 전문가는 최근 들어 웨이보에 올라온 상당수의 게시글들이 차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홍콩 시위가 세계 G2,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 이런 외신 관측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워싱턴 DC에서 회견을 가졌는데요. 케리 국무장관은 홍콩 시민의 보편적 참정권을 지지한다며 시위대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줄 것을 홍콩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왕 부장은 간섭하지 말라 이런 뜻을 밝히면서 모든 국가가 중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중국에서의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것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한 달 정도 됐죠? 고마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도 한마디 인사하시죠. 네, 이제 아침에 뉴스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전자신문이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그 언론노조 전자신문 지부장 김유경 기자 연결할 건데요. 삼성전자하고 전자신문이 지난 6개월간 꽤 팽팽하게 싸워왔습니다. 뭐 기사를 하나 썼는데 삼성전자에서 그렇지 않다고 했고 전자신문에서는 아니다 이거 맞다 이래가지고 팽팽하게 버티다가 결국은 최근에 항복을 했는데 그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유경 언론노조 전자신문 지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자신문과 삼성전자가 올 6개월간 벌였던 다툼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일단 객관적이고 편년체적으로 사건 발생 일지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지난 4월에 아주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썼던 거랑 동일한 네. 삼성 제품에 관한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네. 많이 이제 언론에 알려졌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해온 갤럭시 S5라는 스마트폰이 있었고요. 그게 저희가 출시를 앞두고 일단 협력업체를 취재한 기자가 이 제품에 렌즈 수율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양산에 차질 빚을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핵심이었던 기사를 내보냈고요. 근데 이 기사가 이제 초판에 나갔을 때부터 삼성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항의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거에 아랑곳 없이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후에 삼성의 반응들이 굉장히 강경했고 즉각적인 정정보도 청구와 그다음에 법적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그 기사가 몇 면에 몇 단 기사로 나갔죠? 저희가 그게 소재 부품면이고 아까 일면에 큰 주요 기사로 나간 건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예. 해당 쪽에 있는 네네. 해당 업계면이나 관련 페이지 섹션에 나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관련 페이지에. 예. 그리고 결국은 갤럭시 S5인가 하는 모델의 휴대폰에 관련된 기사이긴 하겠습니다만, 기사 취재는 협력업체, 그러니까 카메라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 회사에 관한 얘기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삼성이 좀 평상시보다 아주 세게 대응했다 이거죠? 예.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기사를 내보내고 나서 즉각적으로 저희한테
그 3월 20일에 1차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는데 네. 그 정정보도 청구문이 사실은 아주 굴욕적인 그 사과문에 가까운 것이었고요. 사과를 요구하는 사과문에 예, 가까운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 바로잡습니다라는 내용 이하의 내용은 쭉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들이었고 네. 맨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리면 전자신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로 갤럭시 S5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관련 협력사는 물론 독자분들께 피해를 입히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게재해달라고 보내왔다 이거죠? 예, 아예 그 예문을 보내왔고요. 네네. 그리고 위치 선정도 아예 일면 중앙에 3단 크기로 요구를 해왔고, 이거는 사실은 뭐 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비춰보더라도, 그 뭐 해당 면에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문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례를 뭐 완전히 깬 좀 굴욕적인 요구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자신문사는 어떻게 이후에 대응을 해갔습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는 최고 광고업계의 최대 손이자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그 삼성전자하고 각을 세워서 그렇게 좀 뭐 회사의 그 경영 차원에서는 좀 그럴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대응했어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써왔던 그 제품 출시를 앞두고 양산 차질이나 이런 기사들은 통상적으로 써왔던 기사였는데 삼성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반응하는 것 때문에 저희 역시도 이제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전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가장 큰 대응은 사실은 뭐 지면을 통해서 그 삼성의 어떤 그 이면에 문제들을 파헤치는 기사들을 그 집중적으로 일단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업계 전문지다 보니까 평소에는 뭐 그 지면에서 잘 볼 수 없었던 뭐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등 노동조합 현안도 그렇고. 한 분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죠. 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 중에 한 분이 사망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뭐 그 노조 문제랄지 아니면 반올림 협상 같은 그 이슈들도 저희가 평소에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데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협력업체 쥐어짜기나 그리고 이제 삼성이 생태계 그 꼭대기에 있는 제조 생태계 꼭대기에 있는 갑으로서 하는 그 이제 협력업체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이례적으로 기획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례적으로. 네, 왜냐면 평소에도 쭉 써오셨더라면은 괜찮지 않았겠어요, 더? 네, 저희가 삼성이 최대 광고주인 거 맞는데 그동안 뭐 최대 광고주라고 해서 뭐 일부의 경제지들처럼 그 너무 노골적으로 그 삼성을 띄워주거나 아니면은 뭐 시리즈로 이렇게 삼성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뭐랄까요 필요 이상으로 그 띄워주는 기사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었고요. 전문 용어로 업계 용어로 뭐 조칭한다 그런 말 하죠. 네네. 뭐 그렇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삼성의 문제점, 뭐 심지어 경영 승계 구도를 포함해서 그리고 평소 저희가 뭐 사회면이 없다 보니까 나갈 수 없었던 노동 현안들도 일단은 보도가 다 됐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5, 6개월을 대차게 시쳇말로 대차게 거대 공룡과 맞서서 일합을 겨루다가 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오보임을 인정하고 꼬리를 내리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도 그거를 정말 회사에 수차례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정말 납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 편집국장이 9월 26일자에 알립니다가 나가기 전날 그것도 뭐 오전도 아니고 오후 5시 반에 설명회를 갑자기 열어서 기자들한테 그 정정보도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 내일자에 내보낸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통보.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기자들이 여태까지 6개월 동안 그렇게 표현을 빌자면 대차게 싸워오면서 그 결과가 언젠가는 결말이 나겠지만 어떻게 나든 간에 정정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썼던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형태 어떤 식으로든 정정보도는 아니다라는 게 기자뿐만 아니라 뭐 경영진도 그렇고 이 싸움을 지휘했던 편집국장도 그렇고 일관된 어떤 태도였는데. 이 삼성과의 싸움의 최고 사령탑을 편집국장이 직접 수행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장은 지금도 구원모 사장인가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장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노조에서 성명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 대표이사가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압박받을 수 있는 부분이 광고 매출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뭐 그 노사간 공식 테이블에서도 대표가 이제 공언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삼성으로부터 받는 매출 압박, 예. 광고가 실제로 많이 빠졌고요. 예. 그리고 더 큰 거는 사실은 삼성 무선사업부 쪽 관련 그 사업장에서 그 저희 그 신문이 한 1,000구 정도가 절독이 됐는데 네. 뭐 이런 상징적인 타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대표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우리가 그 기자로서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올해는 뭐 좀 더 노력을 해서 네. 뭐 이렇게 가더라도 그 매출 압박 때문에 무릎 꿇을 수는 없다. 김 지부장. 싸우자. 이게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김 지부장 말씀 중에 미안한데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사 압축하듯이 핵심만 좀 전합시다. 어쨌거나 네. 사장, 편집국장, 기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삼성하고 6개월간 겨뤄오다가 예.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이 아직 납득할 만한 게 뭐 들은 바가 없다 이 말인가요? 예,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네. 이게 어떻게든 그 기사를 이렇게 계속 내보내는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불미지 협상.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 삼성과 싸우려고 마음 먹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를 어쨌든 출구 전략을 계속 모색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삼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정정보도가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거에는 사장이나 편집국장이 당연히 뭐 동의를 하거나 그랬겠죠. 그 두 자리가 제일 중요한 포스트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당연히 그랬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제 뭐 기자들이 좀 분노했던 대목은 설명을 듣고 싶었던 건데 네. 편집국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이건 정정보도문이 아니다.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이걸 정정보도문이라고 얘기를 할 문장을 놓고 항복문서다. 절충안이다. 절충안이고 잘 싸운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그래요? 예, 불신임 건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편집국장 불신임 건의안을 내셨군요. 어쨌거나 언론계에서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전자신문에서 꽤 여러 달 동안 그래왔고 이것이 아무튼 전자신문 전 구성원들에게 언론이 나아가야 할 특히 전문지로서의 언론이 나아가야 할 어떤 그 좋은 처방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그리고 타사에도 타산지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건은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유경 언론노조 전자신문 지부장으로부터 최근 6개월 동안 삼성과의 치른 얘기, 전쟁 같은 얘기 들었습니다. 클로징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성인 군자도 공인도 그리고 투사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자식과 가족을 잃은 가엾고 한 맺힌 사람들일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행이 거칠어질 수도 있고 과거 행적에 다소 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간의 사생활이나 가족사를 뒤지고 심지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하나하나를 이잡듯 뒤져서 공격하거나 학생과 일반인 유가족 사이를 이간질하는 데 앞장서는 매체를 우리가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대리기사 폭행 사건 이후 보수 매체와 일부 종편의 보도 태도는 언론이라 칭하기에는 너무 참담합니다. 세월호 직후 기레기란 말이 유행하면서 한때 반성의 계기로 삼는 듯 하더니 도루묵, 아니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세월호가 남긴 숙제 하나 더 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윤재석 의원과 국제문제 특집으로 꾸미는데 사전 녹음 방송이어서 게시판을 통한 소통은 불가능하겠네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